터관.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등 논란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인 계좌 후원금 모금 등 일부 의혹엔 사과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건 없었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동시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밤 기습 수송 작전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국방부는 노후 장비 교체라고 밝혔는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만취한 현직 경찰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모두 부인했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면서 의혹을 철저히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가 오늘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 언론 인터뷰 이후 열 하루 만에야 국회 회견장에 선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 30년 위안부 운동의 수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며 늦게 해명하게 돼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단연코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안성 쉼터를 일부러 비싸게 샀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원소유자가 7억 7천만 원 들여 지어 9억 원에 내놓은 집을 좋은 일 한다면서 오히려 7억 5천만 원으로 깎아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것과 부친을 안성 쉼터에 채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한 것 말고는 대부분 의혹과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신자로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 할머니가 반대한 의원직은 유지한 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들으신 대로 대부분 의혹을 부인한 윤미향 당선인은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한 건 잘못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좌로 2억 8천만 원을 모았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는데 개인적으로 쓴 건 없다면서도 돈의 흐름에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법을 어긴 게 있는 건지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남는 의문점은 정유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2014년 이후 위안부 피해자 장례식 같은 9건의 후원금 모금에 썼다는 개인 계좌는 모두 4개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모두 2억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은 각 모금의 목적에 맞게 썼고 남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는 게 오늘 윤 당선인이 새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계좌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소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허술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같은 당초 모금 목적에 맞게 돈이 쓰였는지 또 남은 돈 5천만 원이 정대협 사업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앞으로 검찰이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면서 지자체 등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9건의 모금 행위 자체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과 또 정대협의 활동 방향을 비판해왔던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당으로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오전 SBS와 전화통화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회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싫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데서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 그 후에 더 하면 내가 죽겠어요. 오후 윤 당선인의 회견 뒤에도 이 할머니 측은 윤 당선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할머니가 관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회견 장소인 국회 소통관엔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일본 NHK 등 외신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은 얼굴로 준비해온 원고를 읽기 시작한 윤 당선인. 회견장 열기에 회견 내내 연신 땀을 흘렸습니다. 회견장 밖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은 20분쯤 진행됐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나서 추가 질문을 막고 윤 당선인을 퇴장시켰습니다. 조만간 찾아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만나주신다면요. 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해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입장을 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속 시원한 해명은 아니지만 윤 당선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당 입장에선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가늠할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제시했단 겁니다. 반면 통합당은 윤 당선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은 검찰 조사 중이라는 변명으로 피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나오고 엿새 만에 관련된 확진자 숫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부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민경우 기자, 쿠팡 직원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감염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새로 나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부천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23일이었는데 엿새 만에 100명을 넘겨 104명이 됐습니다. 경기 44명, 인천 41명, 서울 19명입니다. 직원과 방문자 4,300여 명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500명가량 검사까지 마무리되면 확진자 수는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직원 확진자도 문제지만 직원의 가족이나 직원과 접촉한 뒤 감염된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어 보건당국은 2차, 3차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가운데 2차 감염된 사례가 20% 정도였는데 오늘 낮 기준으론 전체 확진자의 30%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각각 한 명씩 확진자가 나왔던 고양 쿠팡 물류센터와 국내 최대 규모인 유베이스 콜센터에선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작업할 때 썼던 이제 모자와 신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조사 결과 컴퓨터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네요. 네, 방역 당국이 부천 물류센터 내부를 조사했는데 포장 작업 공간인 2층 작업장 안에 있는 공용 안전모와 컴퓨터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소독을 마친 뒤 점검했는데도 바이러스가 살아있던 건데 공간이 넓고 물건이 많아 꼼꼼히 소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입니다. 방역 당국은 쿠팡과 마켓컬리 등 3개 업체 물류센터 35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마스크 쓰기 같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자, 오늘 늦게 시켜도 내일이면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로켓 배송을 앞세워서 쿠팡은 최근 급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 많이 사면서 주문은 더 늘어났는데
이번 일로 정작 그 막대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직원들, 특히 비정규직들의 건강과 안전을 회사가 지켜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 A씨는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직원 간 밀접 접촉이 일상화됐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포장을 하다 보면 손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앞사람과 뒷사람의 이제 작업대가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부딪히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라인 상거래라지만 강점으로 내세운 로켓 배송은 결국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문을 받아 창고에서 물건을 골라내는 픽업부터 포장, 지역별 대리점인 캠프로 배송되는 공정의 상당 부분은 수작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쿠팡의 하루 평균 주문량은 330만 건에 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5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배송 대란을 막기 위해 쿠팡이 택한 방법은 바로 비정규직 상시 고용이었습니다. 97%는 계약직 일용직이라는 얘기인데 관리직이 적다 보니까 뭐 안전 관리나 특히 이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대응이 많이 부실한 건 사실이고요. 작업 특성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데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은 다른 물류센터와 일터를 병행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역별 대리점엔 직접 고용한 배송기사뿐 아니라 개인 차량으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배송기사들도 많아 바이러스 추가 전파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 문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 관계없이 회사에서 책임을 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아마존도 사정은 비슷해 이미 사망자 8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아마존 물류센터는 축구장 26개를 합친 규모임에도 어깨와 팔꿈치를 맞대고 일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확장에 주력하느라 감염 상황 대비엔 소홀했던 게 전자상거래 업계는 물론 사회에도 위기를 불러온 겁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한 음식점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열흘 정도 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어제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최근에 그 식당 갔던 분들은 꼭 진단검사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현남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음식점 명가 닭 한 마리.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오늘 오전 이 음식점 주인인 6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음식점은 종업원 3명과 손님 3명 등 확진자 6명이 나온 음식점 일루홀이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났지만 지난 2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어제 검사를 받은 뒤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는 아직 이제 지금 역학조사 중이라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 식당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해서 전부 다 지금 검사를 지금 받으라고 다 안내를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 감염이 일루오리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A씨의 증상 잠복기를 고려해 지난 16일부터 어제 사이 이 음식점 방문자는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요양보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 행복한 요양원에서도 입소자 3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4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현재 상태로 위독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좀 봐야 되겠죠? 추가 감염자들은 어제 확진된 요양보호사와 밀접 접촉한 44명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직원과 입소자 등 150여 명에 대한 검사도 곧 끝날 예정인데 처음 확진된 요양보호사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코로나가 퍼지면서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는 모두 수도권에서만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로 그 범위를 넓혀봐도 환자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이 고비라면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수도권 상황에 대해 위기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물류센터를 통한 집단 감염으로 지역사회의 확산 우려가 매우 커졌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지역사회 감염자 181명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확진자가 90%에 육박합니다. 먼저 이번 달 초부터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노래 연습장과 식당 등을 거쳐 수도권 전역에 퍼졌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오늘까지 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선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일주일 만에 관련 감염자가 100명 넘게 나왔습니다. 해당 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 잠복기가 완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이 수도권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가급적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과 PC방에도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한 번에 등교하는 학생 숫자를 전체의 3분의 1로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끼리 부딪히는 걸 가능한 줄이려는 정책인데 격주 등교, 격일 등교처럼 학사 운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한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대 교사가 확진됐다는 소식에 인천 백석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등교를 시작한 1, 2학년 학생과 원생,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연락하고 아이들 다 검사 진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되게 가족이 다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4%에 달하는 830개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순차 등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환자가 늘고 있는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선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로 줄이기로 한 기존 권고사항을 수정해 전체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만 3분의 2 이하 등교 기준이 유지됩니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여 제시된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전히 근본적 대책은 아니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애들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수업하는데 너무 답답해하고 일단은 이게 심각해서 될까봐 걱정되고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휴원 상태에서도 이미 긴급 돌봄 이용률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정부는 보육아동의 어린 연령대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방역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정부가 어제 다음 달 14일까지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원 또 PC방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했었습니다. 오늘 현장은 어땠을지 안상우 기자가 학생들 하굣길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학원가.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나둘 학원으로 향합니다. 학생들은 정부가 학원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가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학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학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마스크 안 쓰면 이제는 학생도 돈 벌금 내고 그건 알아요 혹시? 벌금을 내요? 몰랐어요. 교육당국은 이달에만 7개 학원에서 강사나 수강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2주 동안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65건이나 됩니다. 오후 시간 PC방에서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아요. 어차피 바로 집에 가서 손도 먹고 쓸 거니까. 교육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과 PC방 등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이고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시설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승인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수입 승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 또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 승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약을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도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내 환자가 포함된 다국적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4일 줄이고 치명률을 11.9%에서 7.1%로 낮추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흔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환자에게 얼마나 투여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은 미국과 중국 등에서 발표된 3편의 임상시험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세가 시작된 지 열흘을 넘지 않는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5일 투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투여 5일째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상태일 때는 추가로 5일을 더 투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중증 환자의 치료기간 단축이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치료 옵션으로 어떤 또 필요성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5일 투여가 10일 투여 그룹보다 치료 효과도 좋고 부작용 비율도 낮았지만 중증 환자에게서는 열을 치료하는 게 사망률이 더 낮았습니다. 팬데믹, 즉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국내 환자 사용이 결정된 만큼 안정된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공급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국내 필요량을 파악해 제조사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요일별로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사라지고 평일이나 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날이면 마스크를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 살 수 있는 양이 성인은 일주일에 3개로 유지되지만 초중고생과 유치원생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주일에 5개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더운 날에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비말, 즉 침방울을 막아주는 마스크를 새로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보다 숨쉬기가 편하고 또 착용하기도 좋은 형태입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비말 차단 기능을 가질 거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뒤 시작된 항의 시위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서에 불을 질렀고 상점 약탈도 벌어졌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 시 발포하라는 트윗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성난 시위대가 숨진 흑인 청년의 이름을 외치며 사건 관할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곧이어 경찰서 건물이 활활 타오릅니다. 경찰관 4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걸로 알려지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A murder conviction for all 4 of those officers. I want the death penalty. They at home sleeping. No, I can't stand for that. They need to be locked up tonight. 이날 밤 미니애폴리스에서만 이 경찰서를 비롯한 30여 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인근 상점 170여 곳도 시위대 폭력에 부서지거나 약탈을 당했습니다. 도심의 한 전당포에선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 주인이 약탈범에게 총격을 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틀째 소요 사태에 미네소타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40여 명이 체포됐고 일부 경찰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 소요 사태와 관련해 약탈이 발생하면 즉각 발포한다는 트윗을 올렸는데 트위터 측은 이 글이 시민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또 한 번 주의 딱지를 붙였지만 공익을 위해 삭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고 여러 차례 급정거하는 차량의 위협을 느낀 남성이 112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알고 보니 사복 경찰이었는데 경찰은 정당한 업무 과정이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TBC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대구 달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운전자 A씨는 익숙치 않은 초행길에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을 합니다. 그러자 직진 차선에 있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고 A씨 차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승합차를 피해 3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또 다시 가로막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꿉니다. 겁에 질린 A씨는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파트 앞인데 다른 차가 계속 위협을 가해요. 옆에 차량이 위협을 가한다고요? 예. 같이 있어요 지금? 예. 결국 A씨의 차 앞을 막아선 승합차. 승합차에서 내린 두 남성은 A씨의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경찰차 오면 바로 내릴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은 사복 경찰관이었습니다. 차선을 위반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쫓아왔다는 겁니다. 블랙박스로 보신 현장입니다. 현지 경찰관인 승합차 운전자는 처음 A씨가 차선 위반을 한 지점에서 이곳까지 600여 미터 사이 5차례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를 부딪히려고 하면서 따라오니까 제가 사고 나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단순 위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하면은 경찰을 믿고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런데도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직무 집행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또 다른 경찰 관련한 소식입니다. 술에 취한 경찰관이 배달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까지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새벽 서울 역삼동에서 음식 배달에 나서던 정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눈앞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항의하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오토바이 제 오토바이입니다. 이 상이 어떻게 된 거죠? 했더니 쳐다보더니 뭐 하면서 사람 때리면서 꺼지라면서 빠르게 때리면서 정 씨를 때린 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이모 경사. 이 경사는 앞서 근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 제지로 가게 밖으로 쫓겨났는데 던지고 난리가 났죠. 막 여기에 휴대폰도 전부 날아가고 막 바지 벗어서 던지고 뒤에 계신 손님들은 막 눈 찌푸리고 어떤 손님들 들어오다가 발견하고 다시 나가기도 하고. 얼마 못 가 근처에서 정 씨를 폭행한 겁니다. 이 경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정 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가해자가 이제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높으신 분이 자존심을 버리면서 나한테 계속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죄송하다고 담당 조사관이 그러더라고요. 맞은 거 얼마 맞았다고 그러냐고. 상처도 없는데. 다른 경찰관이 합의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 씨는 30만 원을 받고 합의했고 이 경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CCTV 화면을 보면 이 경사가 출동한 다른 경찰관을 거세게 밀치고 반발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수서경찰서는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를 유도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출동 경찰관들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경사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공단 사업을 따낸 업체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고급 차량과 오피스텔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탁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IT 아웃소싱 프로젝트 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습니다. 107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에 3개 업체가 경합을 벌였는데 A사로 결정된 겁니다. 이 사업의 발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연금공단 3급 간부 김모 씨는 사업자 선정 직후 노골적인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5년 1월 A사의 자회사 직원 B 씨에게 해외 여행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이곳 국민연금공단 잠실 사옥에 있는 벤치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부인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느냐며 여행 경비를 요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김 씨 부부의 여권 정보를 받아 100만 원대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끊어줬습니다. 김 씨는 이후 B 씨 명의로 4년 동안 승용차를 리스할 것을 요구해 업체 돈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습니다. 이런 요구는 A사 하도급 업체 C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2015년 4월 C사 대표를 만나 자신이 일하는 전주국민연금 본사 주변에 오피스텔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뒤 54평형 오피스텔을 20개월가량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습니다. 2016년엔 C사로부터 태국 파타야와 코사무이에서 골프 관광까지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행각은 같은 해 12월 공단 내부 감사에 걸릴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가 받은 뇌물 액수는 2,7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김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부당하고 서리하고 정말 추운 것은 노조 파괴 범죄들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네, 25년 전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를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후 기나긴 복직 투쟁을 이어온 김용희 씨가 보신 것처럼 조금 전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강남역 철탑에 오른 지 355일 만입니다. 삼성이 공식 사과했고 김용희 씨는 농성을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재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25m 철탑 위.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고공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이 큰 싸움을 승리를 이끌어주신 동지 여러분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25년 전 삼성 계열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용희 씨는 오랜 복직 투쟁을 이어오다 지난해 6월 철탑에 올랐습니다. 삼성의 진정한 사과와 명예복직,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55일 만인 오늘 삼성과 합의하고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해고 노동자의 삶이 비참하게 뭉개지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김용희 씨 측과 삼성의 협상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삼성에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한 지난 6일을 전후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삼성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더 겸허한 자세로 사회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명예복직과 적정한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으로부터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통해 김용희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좁은 공간에서 최근 3번째 단식까지 한 김 씨의 건강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아침 8시쯤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흘 전처럼 오늘도 비공개로 소환돼 이 부회장의 모습 취재진은 볼 수 없었는데요. 조사는 오늘도 영상 녹화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궁할 내용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첫 소환 때처럼 이 부회장이 동의할 경우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흘 전 조사 때는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취재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이미 수차례 조사한 삼성 임원들 조사 내용과 삼성 내부 문건들을 제시하면서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 적극 개입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모가 남긴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상금과 서울 동교동 자택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이걸 다 하면 40억 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가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동교동 사저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2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셋째 아들 김홍걸 민주당 당선인이 어머니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인 지난해 6월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자는 김 전 대통령 둘째 아들로 김홍걸 당선인의 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동생 김 당선인 측이 동교동 사저는 물론 이희호 여사가 남겨놓은 8억 원 정도 노벨 평화상 상금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 측은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 2월 작성된 확인서엔 상금은 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삼형제가 균등하게 상속한다고 돼 있는데 김 당선인 측이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사저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확인서 효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당선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건 이 여사의 유일한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친모의 아들만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40억 원대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상황 자체는 국민들에게 부끄럽다는 뜻을 양측 모두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성주 기지에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사드 장비가 기습적으로 반입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또 우리와 중국 관계에는 별 영향이 없을지 성주 사드 기지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학휘 기자, 새벽 시간에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일인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 도로입니다. 오늘 새벽 이 도로를 통해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부터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했지만 경찰 4,000명 정도가 통제에 나서면서 오늘 새벽 6시 반쯤 장비 반입은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국방부는 요격 미사일, 발전기, 또 장병 생활시설 공사 장비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가림막으로 가려진 발사대 속에 장착된 채로 옮겨진 걸로 보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 차원이며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 접촉 최소화하려고 야간 수송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학휘 기자가 그곳에서 현장 취재를 하면서 그 사드 기지 안의 모습은 어떤지 그 모습도 볼 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소송리 주민과 함께 근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드 기지를 살펴봤습니다. 능선에 가려 기지의 전체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는 사드 발사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발사대가 추가된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그곳 주민들 반발이 꽤 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성주 지역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주민들을 만나보니까요. 정부가 사전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데에 가장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있지요. 다 분노하지. 아무 이야기도 없고 주민들 무시하고 저거 멋대로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사드 반대 운동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SBS 김학휘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낡은 장비를 교체했을 뿐이라며 사전에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배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중국의 반대도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전격적인 오늘 수송 작전은 노후화에 따른 1:1 교체를 위해서란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사드 성능 개량이나 추가 배치 의혹에 거듭 선을 그은 겁니다. 실제 형체를 완전히 드러낸 채 옮겨진 냉각 장비, 전력 장비는 상시 가동되는 거라 고장도 나고 성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관에 장착된 채 가림막에 덮여 옮겨진 사드 요격 미사일은 낡아서 바꿨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사드 자체가 최신 무기 체계이고 최신 미사일은 발사관에서 15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성능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성주에 설치된 발사대 6개짜리 한 개 포대 외에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고 중국에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미사일 이동에 쓰인 발사대의 용도를 두고도 의문이 남습니다. 미중 대치와 맞물려 한중 사드 갈등이 재현될지 우려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노후 장비 교체 차원이라고 중국에도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는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마라,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원론적 반대에 그쳤지만 현재 임시 배치 상태를 정식 배치로 전환하거나 추가 배치 여부 등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이런 영상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어제까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보수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위안부 관련 영상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분석했습니다. 22일간 48개 채널에서 400개 가까운 영상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위안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영상물도 38개나 됐습니다. 처음부터 위안부라는 것이 사기니까. 돈이 있으면 위안부를 이용할 수 있고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춘입니다.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 그 중심에 있었고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논거가 주로 인용됐습니다. 책 보시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았다. 다만 좋은 데 취직시킨다는 속임수는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이 든 속임수든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건 당연합니다. 1945년 미국 문서인데 한국인 여성이 강제와 사기를 통해 즉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마조차 감언에 의한 동원도 본인 의사에 반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강제 동원의 개념을 협소하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한 겁니다. 단면적인 결론 아니냐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논쟁거리죠. 그래서 저는 논쟁을 하자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전 교수는 이달 초 새 책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위안부 동원의 주선업자, 업주, 남성, 가부장 제도까지 모두 가담했다. 여성들 속여서 성매매시키는 일이 많았다. 당시 여성 인권도 열악했다. 그러니까 일본군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전차금을 가난한 극빈 계층의 가부장에게 제시할 때 딸들을 주선업자들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1938년 조선총독부 법원은 여성을 모집해 위안부로 보낸다고 말한 조선인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했습니다. 일본도 이 문제가 알려지는 걸 꺼렸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된 홀로코스트, 이 전 교수 논리대로라면 유대인은 수천 년 차별받고 종종 학살에도 시달려 왔는데 열악했던 유대인 인권이 문제다. 히틀러 책임만은 아니다로 귀결됩니다. 이런 말 독일 형법상 역사 부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고 원인도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유족들은 원청인 한익스프레스의 책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공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참사 당일 완공을 10% 정도 남긴 창고에선 9개 업체 직원들이 동시에 각 층에서 막바지 작업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원청인 한익스프레스가 완공을 서두르면서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불이 난 건 아닌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익스프레스는 공사와 안전관리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사에 있다는 입장인데
한익스프레스도 공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익스프레스 관계자가 현장 회의에 계속 참여했고 일정도 조율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현장에 담당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한정회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은 망가지고 그럼 실수요. 1번이 아니고 1번보다는 2번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 주에 가면 요 한다고 했던 게 이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맞춰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참사 일주일 전부턴 도장과 공조, 배관 공사 인력이 대거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해서 집으로 오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거를 빨리 재촉을 해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원인도 책임도 규명되지 않자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왜 이번에도 똑같은 화재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는지, 왜 노동자들이 똑같은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은 무리한 공기 단축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인지 또 원청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늘 침몰 현장에서 선상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족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부다페스트 야경 투어에 나섰던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쳐 한국인 25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크루즈선 선장은 지난해 기소됐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